서울대병원 신경과 8층 병동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간병사들의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지요. 김현숙은 간병사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812호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차트를 확인하니 박재호, 67세, 뇌경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담당하게 된 김현숙입니다. 현숙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 박재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정중했습니다. 현숙은 그의 침상 옆 의자에 앉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지만 다른 침대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들어와 하얀 시트 위에 얇은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현숙은 재호의 상태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재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실 거예요. 현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간병사 일을 하며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가족들이 병원에 자주 오지 않는 환자들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재호의 가족들은 딱 2번 왔습니다. 큰아들이 1번, 딸이 1번. 그마저도 의사 면담 시간에 맞춰 와서는 상태 확인만 하고 금세 돌아갔지요. 현숙은 그들이 떠난 후 더욱 말수가 줄어든 재호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환자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재호는 항상 고맙다고 했습니다. 물 한 잔을 드려도, 이불을 덮어드려도, 약을 챙겨드려도 꼭 고맙다고 했지요. 현숙은 그런 재호의 정중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재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퇴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환자분이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재호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집에서 만들어 오곤 했습니다. 재호는 현숙이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으니 쉬세요라며 먼저 걱정해 주었지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재호의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간병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집에서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의사가 퇴원 허가를 안 해줬다. 돈이 문제예요. 이미 너무 많이 썼습니다. 현숙은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지요. 그날 밤 재호는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현숙 씨, 죄송합니다. 곧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신데 아들 말이 맞아요. 너무 오래 병원에 있었습니다. 현숙은 재호의 집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두 자녀는 각자의 가정이 있어 바빴지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시면 제가 집에서도 간병을 도와드릴까요?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일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사실 현숙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재호를 보살피는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진심 어린 돌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퇴원 후 현숙은 재호의 집에서 간병을 계속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재호는 혼자 지내고 있었지요. 현숙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물리치료를 도와주었습니다. 현숙 씨,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고생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환자와 간병사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재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재호는 현숙의 하루하루를 걱정해 주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현숙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병이라기보다 동거에 가까웠지요. 현숙 씨, 우리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환자분은 어떠세요?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년째, 3년째가 지나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숙은 이제 재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재호 역시 현숙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었지요. 4년째 되던 봄날, 재호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현숙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환자분 정말이세요? 진심입니다. 이제 환자도 아니고요. 현숙 씨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해왔던 감정을 재호가 먼저 표현해 준 것이었지요.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재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듣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됩니다. 간병사하고 결혼한다고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현숙 역시 자신의 딸에게서 비슷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55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호와 함께 보낸 4년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시작이겠구나. 현숙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미진은 강남역 인근의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며 말했지요. 요즘 시아버지 때문에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간병사하고 결혼한다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미지는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았지요. 자신이 피해자라는 동정심까지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외로우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외로우면 우리가 자주 가면 되죠. 굳이 결혼까지 해야 해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걱정하는 건
시아버지의 외로움이 아니었지요. 재산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 박재호는 강남에 아파트 2채와 상당한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편과 시누이에게 절반씩 상속될 예정이었지요. 그런데 간병사와 재혼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진은 학원가에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실제로는 임대료와 강사비 때문에 늘 빠듯했지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남편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진의 남편 박진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승진이 늦어지면서 집안 경제에 대한 압박감이 컸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미진은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김현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진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현숙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냉랭했지요. 어서 와라, 밥 먹고 가거라. 재호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미진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미진이 옆에서 팔짱을 끼며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뭔 말이냐? 결혼 말씀이요,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서요. 현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거실에 대화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성급하다니 4년을 함께 지냈는데 재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미진이 끼어들었지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산이 왜 나오느냐? 결혼하시면 상속 관계가 복잡해져요. 저희도 걱정되고요. 현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지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 차이도 있고 배경도 다르잖아요. 배경이 뭐가 다르냐? 학원 사모님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간병사와 결혼한다고 하니까요.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병사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말이 가슴에 박혔지요. 진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미진아, 그만해.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죠. 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뭐냐? 현숙이가 4년간 나를 돌봐줬는데 너희는 뭘 했느냐? 저희도 바빠서. 바쁘면 병원에 한 달에 한 번도 못 와? 전화 한 통도 못 해? 현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시네요. 미진이 현숙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현숙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라는 거지요? 상황을 말이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아이들도 있고 서로 힘들지 않을까요? 현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재호와의 관계만 더 어려워질까봐 참았지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병원 면회가 제한되자 가족들의 방문은 아예 끊겼지요. 재호가 가끔 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현숙만이 함께했습니다. 요즘 진수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냐?
재호가 현숙에게 물었습니다. 현숙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요. 학원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우리 걱정은 안 하나 보구나. 현숙은 재호의 서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연락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미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차림이었지요. 현숙 씨, 우리 좀 대화할까요? 현숙은 차를 준비하며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상이 되었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버님과의 결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서로를 위해서예요. 현숙 씨도 딸 있으시잖아요.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미진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현숙의 딸도 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재산 때문에 오해받기 싫지 않으세요? 현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특히 간병사 출신이라고 하면 현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현숙 씨, 화내지 마세요.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미진이 가고 난 후 현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진의 말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주변의 시선, 자식들의 반대, 나이 차이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재호가 물었습니다. 진수 며느리가 뭐라고 했느냐? 현숙은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재호가 화낼 것 같았거든요. 별다른 이야기 없었어요. 하지만 재호는 현숙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뭔가 말했구나. 무슨 이야기였느냐? 현숙은 결국 미진과의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지요. 그런 소리를 했다고? 간병사 출신이라고? 괜찮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뭐가 중요하냐? 4년간 나를 돌봐준 고마운 사람인데 현숙은 재호의 다정한 말에 위로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재호가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진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미진 없이 혼자서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내가 너무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실망스럽다. 저희도 처지가 어려워서. 그래요. 학원이 잘 안 되고 집 전세금도 부담스럽고. 재호는 아들의 고충을 이해했지만 현숙을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면 따로 이야기하자 하지만 현숙이한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라.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현숙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간병사라는 자신의 직업, 배경 없는 처지,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부담으로 다가왔지요. 재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과연 이 결혼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벽들이 너무 높아 보였거든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10월의 어느 날 박재호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현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지요. 화장실에서 나오던 재호가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현숙이 달려가 재호를 부축했습니다. 재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괜찮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현숙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님이 보였습니다. 재호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거든요.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뇌경색이 재발한 것이었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되었어요.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숙은 병실에서 재호 곁을 지키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재호 역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듯 했지요. 현수가 내가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몸이 말해준다. 이번엔 다를 것 같아. 그날부터 재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걸음도 불안정해졌고 말도 어눌해졌지요. 현숙은 24시간 재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수와 미진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미진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요. 아버님, 많이 아프세요? 응, 좀 그렇구나. 진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미진은 현숙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숙 씨도 많이 힘드시죠?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가족이 있는데 뭐 하러 그러세요? 현숙은 미진의 말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여유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재호는 현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가 변호사를 불러달라. 변호사요? 왜요? 정리할 게 있어서. 현숙은 재호의 부탁대로 변호사를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재호의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었지요. 변호사가 병실을 찾았을 때 재호는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 있어 줄래? 금방 끝날 거야. 현숙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변호사가 나왔지요. 부인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의 인사가 묘했습니다. 현숙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지요. 재호가 현숙을 불렀습니다. 들어와. 무슨 일이었어요? 재호는 현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수가 너만이 진짜 가족이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4년간 지켜봤다. 아픈 나를 버리지 않고 돌봐준 사람은 너뿐이야.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들,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 며느리는 재산만 걱정하고. 그런데 너는 매일 내 곁에 있어줬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아.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 재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정리했다, 너를 위해서. 현숙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그 후 며칠간 재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불안했어요. 재호의 표정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을 느꼈거든요. 미진이 혼자 병실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재호는 잠들어 있었고 현숙은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지요. 아버님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미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만족감이 비쳤지요. 이제 곧 정리될 것 같아요. 미진은 가방에서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 예금 내역들이었지요. 이미 상속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복도에서 돌아오자 미진은 재빨리 서류를 치웠습니다. 현숙 씨, 아버님 상태가 어때요?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이네요. 연세도 있으시고. 미진의 말에는 걱정보다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며칠 후 재호는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이었지요. 현숙은 간호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의사의 말에 현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수와 미진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지요. 아버지. 진수가 재호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재호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현수가 네, 여기 있어요. 재호는 힘겹게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현숙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새벽 4시 박재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숙이 그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지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재호의 지인들이 조문을 왔지만 많지 않았어요. 현숙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미진은 검은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했지요. 마치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현숙 씨, 고생 많으셨어요. 미진의 말에는 위로보다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지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간병사라던데 4년간 모셨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 현숙은 그런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재호와 함께한 4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미진이 친척들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죠. 간병사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현숙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발인 날 현숙은 영정사진을 들고 영구차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미진이 막아섰지요. 현숙 씨, 가족이 들어야죠. 제가 4년간 가족은 가족이에요. 진수가 아버지 영정을 들고 앞서갔습니다. 현숙은 뒤에서 따라갔지요. 화장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숙은 가족들 뒤에서 마지막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4년간의 동거, 간병, 사랑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지요. 이제 집 정리하시죠. 미진이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집이요. 이제 정리해야죠. 현숙은 미진의 말뜻을 알았습니다. 나가라는 의미였지요. 며칠 시간을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너무 오래는. 미진의 말에는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여유였지요. 현숙은 혼자 재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4년간의 추억들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지요. 부인 유언장 개봉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세요.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가야 하나요? 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현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호가 마지막에 무슨 준비를 했던 걸까요?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 같았지요. 과연 재호가
너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까요?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회색 소파에 앉은 현숙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맞은편에는 진수와 미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오늘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봉인을 뜯는 소리만이 실내에 울렸지요. 현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호가 마지막에 너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먼저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2채, 시가 총 80억 원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40억 원, 총 120억 원입니다. 미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진수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이제 유언 내용을 읽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나 박재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현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 120억 원을 김현숙에게 상속한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뭐라고요? 미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진수도 당황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둘째, 김현숙은 이 재산으로 다음을 실행한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50억 원으로 독거노인 복지재단을 설립한다. 20억 원으로 간병사 자녀 장학재단을 만든다. 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셋째, 나머지 50억 원은 김현숙이 자유롭게 사용한다.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넷째, 박진수와 박미진에게는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증여한다. 진수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했지요. 단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이요? 김현숙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서를 쓴다. 미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둘째, 복지재단과 장학재단 운영에 적극 협력한다. 변호사가 마지막 조건을 읽었습니다. 셋째, 이 조건들을 어기면 증여금을 모두 반납한다. 실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재호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다니요.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유효하지 않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예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입니다. 유언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의료진 2명의 확인서도 있습니다. 미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쓰신 거예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화면에 재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요. 나는 박재호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영상 속 재호는 차분했습니다. 4년간 나를 돌봐준 김현숙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프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현숙뿐이었어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현숙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진은 분노에 떨고 있었지요.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 있어요?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15억씩 받으려면 서약서를 쓰고 재단 운영에 협력해야 해요. 미진이 현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꿰어낸 거죠?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거짓말 마세요. 진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미진아, 진정하라고. 120억을 간병사한테 다 줘. 말이 돼?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고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진수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지요. 진수야, 아버지가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아픈 나를 자주 보러 오지 않았으니까.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 너도 가정이 있고 바쁘니까. 다만 현숙이는 다르다. 4년간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진수가 읽기를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현숙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도 용서하겠다. 미진도 자신의 편지를 받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찢어버렸지요. 이딴 걸로 감동받을 줄 알아요? 하지만 진수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지요. 현숙 씨, 죄송했습니다. 진수가 현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이 맞아요. 현숙은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서약서 쓸게요. 그리고 재단 일도 도와드릴게요. 미진이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야, 이제 정신이 든 거야. 진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4년간 아버지를 돌봐준 분한테 이런 대우를 했으니 아버지가 실망하셨을 거야. 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당신 혼자 해요. 나는 15억 포기할게요. 미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이런 가족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진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실내가 조용해졌지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현숙 씨, 제 아내가 너무했어요. 현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갑작스러운 일이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진수 씨만 서약서를 쓰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가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현숙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럼 15억 원은 진수 씨 혼자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내 목도 제가 받겠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현숙은 진수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수 씨. 제가 더 고맙죠. 그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숙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재호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죽음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었거든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을 잘 운영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재호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요. 진수도 마음을 새롭게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숙을 진짜 가족으로 대하겠다고 결심했지요. 미진은 떠났지만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요.
부산 해운대의 아침은 따뜻했습니다. 현숙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1년 전 서울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것이 참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사랑 돌봄센터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제호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한 독거노인 복지시설이었지요. 한옥을 개조한 2층 건물에는 현재 12명의 어르신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아침 드세요. 김할머니가 부르셨습니다. 82세의 김할머니는 센터에 가장 먼저 오신 분이었지요. 자식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혼자 지내시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할머니. 금방 갈게요. 현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딸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아침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현숙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박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숙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와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혈당 때문에 밥은 조금만 드세요. 알았어, 우리 딸. 센터의 하루는 평화로웠습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체조, 오후에는 원예 치료나 음악 치료가 있었지요. 저녁에는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수가 편지 왔어. 직원 수경이가 우편물을 가져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었지요. 간병사 자녀 장학재단에서 도움받은 고등학생입니다. 어머니가 간병사로 일하시는데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현숙은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호의 뜻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김현숙 원장님께 저희 할머니도 독거노인 복지센터에서 도움받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매일 이런 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현숙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장을 보냈지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진수의 아들 성민과 딸 성이었어요. 대학생이 된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으로 센터 문을 들어섰습니다. 현숙 할머니,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숙은 깜짝 놀랐지요. 성민아, 성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아버지가 주소 알려주셨어요. 성이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수를 닮아 온순한 인상이었지요. 할머니, 죄송해요.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말만 듣고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성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4년간 돌봐주셨는데 저희는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현숙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괜찮아.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야.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성인이에요. 성민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는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기신 편지예요. 현숙은 편지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제호가 손자들에게도 편지를 남겼었구나 하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아끼셨는지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숙은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구나. 네, 할머니. 그날부터 성민과 성희는 방학 때마다 센터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젊은 대학생들을 보며 기뻐하셨지요. 진수도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을 찾았습니다. 미진과는 결국 이혼했지만 현숙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현숙 누나 고생이 많으세요. 진수가 센터 운영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남매 같은 사이가 되었지요. 고생이 아니야. 보람 있는 일이야. 현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거든요. 어느 저녁 현숙은 재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센터 사무실에 소박하게 모셔둔 영정 사진이었지요. 여보, 잘하고 있죠? 현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해 하세요. 아이들도 이제 우리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재호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장학재단도 잘 되고 있어요. 벌써 50명의 아이들이 도움받았어요. 현숙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후 센터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날 행사였지요.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가족은 센터 식구들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현수가 고마워. 김할머니가 현숙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아. 박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성민과 성희도 어르신들 곁에서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뻤거든요. 그날 밤 현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재호 씨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간병사로 시작한 인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 같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다. 현숙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바다의 달빛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내일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들이요. 진수가 보내온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누나, 다음 주에 성민이와 함께 갈게요. 센터 확장 공사 도와드릴게요. 현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마워, 재호 씨.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현숙은 재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호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지요. 효사랑 돌봄센터의 불빛은 늦은 밤까지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보금자리였거든요.